여러분, 한두 달 전쯤 중동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에 거의 모든 매체와 분석가분들이 입을 모아 외쳤죠. 유가가 폭등한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거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갈 거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정반대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 지표들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사상 최고의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미국의 소비 침체가 상승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지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 혹시 보셨나요?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충격을 받을 법한 발표였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좀 안 쓴다 수준이 아니라 2020년도 팬데믹 때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흐름을 차례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지는 미국 소비자들의 실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왜 디플레이션인지,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런 흐름들이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상향하는 시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매달 측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49.8인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20년도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전체가 락다운에 들어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 지수가 71이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너무나 유명하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당시 이 수치가 5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49.8이죠. 팬데믹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그 어느 위기 때보다도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볼까요? 응답자의 78%가 지금은 주택 살 시기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75%는 자동차 사기에는 너무나도 나쁜 시기다 라고 답을 했고요. 66%는 가전제품 살 때가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구재, 그러니까 비싼 물건들에 대한 구매 의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표 볼게요. 컨퍼런스 보드라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 지표를 볼 때 미시간대 지수랑 이 컨퍼런스 보드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미래 기대 지수가 70.9까지 떨어졌죠. 이 수치가 80 아래로 떨어지면 보통 경기 침체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침체 경고선을 한참 아래로 뚫고 내려왔다는 건데요. 두 기관은 측정 방식이 다르지만 똑같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표까지만 볼게요. 신용카드 연체율과 학자금 대출 연체율인데요. 최근 발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16.3%까지 치솟았죠. 이건 2004년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신용카드 90일 이상 악성 연체율도 6.36%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특히 2030 세대의 카드 연체율은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다른 연령층 평균이 4에서 6% 수준인 걸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수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지표가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미국 소비자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 중동전쟁이 본격화됐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유가가 폭등한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서 주식시장이 박살난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거의 모든 매체가 이 시나리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봤었던 그림은 이런 겁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미국인들이 일단 지갑을 닫을 거고요. 그게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변한 다음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유라는 자원은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택배비, 전기요금, 항공권, 배달비 등등 모든 곳에 원유가 들어가 있죠. 유가가 오르면 생활비 전반이 동시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큰 물건을 안 사기 시작할 겁니다. 신차 구매 안 할 거고요. 부동산 매매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대형 가전이나 가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간대 지수 49.8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시나리오,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외부 자료 한번 볼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매달 한 번씩 글로벌 석유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다음 달 6개월 뒤, 1년 뒤에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망치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보고서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026년도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에 73만 배럴씩 증가할 거라고 봤었는데 근데 한 달 만에 그 전망이 뒤집혔죠. 이번 달에도 증가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루 8만 배럴 감소로 발표를 한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수치가 준 것도 아니고요. 수요 자체가 없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바꾼 거죠. 한 달 만에 이 정도로 전망을 뒤집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급 충격이 너무 커서 가격이 오른 결과 사람들이 아예 기름을 안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요 파괴라고 부릅니다. 수요 자체가 죽어버리는 단계인데 여기까지 오면 아무리 공급이 빡빡해도 결국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살 사람이 없는 구조니까요.
이게 제가 몇 달 전부터 봤었던 디플레이션 시나리오와 본질입니다. 이쯤에서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상하네. 최근에 3월달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왔었는데 왜 심리지수는 안 좋게 나왔지? 맞습니다. 최근에 발표했던 미국의 3월달 소매 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1.7%나 증가를 했어요. 시장의 예상치 1.4%를 웃돌았고 작년 3월달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죠. 헤드라인만 보면 와, 미국 소비자들이 잘 쓰고 있네, 소비 심리가 아직 버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좀 자세히 파고 보면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1.7% 증가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잘 벌어서 잘 쓴 결과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금 환급 시즌인데요. 2분기에 세금 환급이 평소보다 많이 풀렸고요. 그 돈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떠받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회성 유동성이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한 번에 쓴 거지 소득이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썼다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했고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환급 효과가 끝나는 5월, 6월부터 미국의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분이 소비 심리 지표가 과장되게 나왔다는 건데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들의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 지표가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 다뤘던 소비자 심리 지표는 언제든지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높아진 유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부연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 드려볼게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연준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연준의 임무가 뭐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고요. 경기가 너무 식으면 금리를 내려서 살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소비 심리가 무너지고 있고요. 수요가 죽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되고 있고요. 연초 2.4%였던 전망이 최근 1.7%까지 떨어졌고요.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는 한때 3%를 넘었었죠. 하지만 1분기에는 1.2%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두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로 직행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 같은 형태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에서 굳어지고 있죠. 이건 채권 시장이 디플레이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선반영을 하면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정확하죠. 근데 여러분, 정작 주식 시장은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 부근을 돌고 있고요. 주식 투자자들은 전쟁만 끝나면 다 정상화된다 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과 분위기가 정반대죠.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여기서 둘 중 누가 맞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베팅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채권 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채권 시장이 맞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새로운 연준의장 케빈 어시인데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4월 29일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케빈 어시 후보자에 대한 임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죠.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직후에 표결 일정이 잡혔습니다. 키맨이었던 틸리스 상원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사실상 케빈 연준의장의 임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 날 끝나니까 새 의장 체제가 곧 시작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우스 방송에서는 입이 닳도록 드렸던 말씀이지만 케빈 어시는 트럼프 행정부와 통화정책 방향성에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금리를 낮춰야 된다 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워시는 청문회에서 내가 트럼프의 꼭두각시는 아니다 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이미 그가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라는 인물이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기존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기존 파월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늦게 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시 체제로 바뀌게 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에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볼게요. 첫 번째, 미국 소비자들은 팬데믹,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용카드, 학자금 연체율, 이 네 가지 지표는 동시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두 번째, 이 흐름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높아진 유가가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수요 파기 단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매 판매 지표는 일회성 세금 현금과 부풀려진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착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플레이션 압력 앞에서 연준은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 연준의장 케빈 어시 체제가 곧 시작되면 그 대응 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동성이 풀리면 어떤 자산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그리고 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입니다. 20년도 팬데믹 때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내리고요. 양적 완화를 풀자 주식과 코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죠. 비슷한 시나리오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소비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반대로 봅니다. 이 위기처럼 보이는 흐름이 사실은 위험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입 시점이 아니라 빠질 시점이라고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몰빵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변수가 많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방향을 읽고 미리 자리를 잡는 사람이 결국 그 흐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겁니다. 큰 흐름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일찍 알아챈 사람들은 평생 한두 번뿐인 기회를 잡고요. 늦게 알아챈 사람들은 늘 따라가기만 하다가 끝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란 보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에서는 각종 유료 자료들 그리고 공부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